문재인 대통령이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며 시급하고 절실한 건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인권 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심야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이 서면 요청을 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김명길 북한 순회 대사가 미국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미국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다면서 2주일 안에 협상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시위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홍콩에 주둔한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조사가 실시됩니다.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 8개 구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데 정부는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10억 원 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수상한 거래가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의선 백마역 부근 철길 건널목에서 선로에 진입하던 전동차와 마을버스가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버스가 건널목에 멈춰선 건데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라져 세력 대결 양상까지 띄었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론이 분열된 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행위라면서 다만 깊은 대립의 골로 빠지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의 하나로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입니다. 서초동과 광화문, 갈라진 광장이란 지적까지 나왔던 최근 대규모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아닌 직접 민주주의 행위라며 긍정평가했습니다.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직접 목소리를 내준 국민에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립이 더 깊어지거나 모든 정치가 매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양쪽 참가자 의사를 모두 존중한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낸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의 하나로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신 광화문 집회의 요구, 조국 장관 퇴진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개혁에서 한몸임을 유념하라고 당부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법무장관과 호흡을 맞추라고 주문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그럼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오늘 발언의 의미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정인 기자, 오늘 대통령 이야기의 방점, 결국 검찰 개혁에 찍힌 거겠죠? 청와대 관계자들은 오늘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면서 통합의 메시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방점은 역시 검찰 개혁에 찍힌 걸로 봐야겠죠.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 부분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대통령의 마지막 말, 법무부와 검찰은 한 몸이란 강조도 사실상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조 장관은 오늘 자신이 직접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당장 반발할 것 같은데 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결국 서초동 집회에 힘 실어준 거다.
국회 탓하지 말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즉 조국 장관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도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조국 장관 거취는 검찰 수사 지켜보자는 게 대통령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법 처리를 정치권에 당부했는데 때마침 오늘이 이 당대표들 그리고 국회의장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렇습니다. 매월 첫 월요일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초월회라는 게 있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초월회 상황 잠시 보시죠. 신당만 빠진 것 같아서 마음이 걱정합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 싸움에 내몰려서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신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 범법자 그런 사람까지 임명을 강행하고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위한 5당 정치협상회의를 의장님께서 좀 소집해 주시고 네, 그래도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 이걸 만드는 데는 여야가 일단 합의를 했어요. 오늘 문 대통령이 국회에 검찰개혁 법안 조속 처리를 당부했던 것과 겹치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화답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공교롭게 일치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통 큰 합의가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자, 이럴 때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갈등을 좀 봉합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한참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당 법사위원장 입에선 급기야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그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이 싸움의 발단이 됐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야당 의원들이 고발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정치의 영역이라며 검찰에 수사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보임에 의거해서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검찰에 함부로 손댈 일도 아니에요.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피고발인이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의 외압을 넣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저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여야 의원 사이에 한참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급기야 여 위원장은 욕설까지 내뱉었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앉았네. 여 위원장은 이후 욕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한 야당의 날선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의 의혹 제기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유재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이 정도 되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라며 검찰에 맹공을 펼쳤고 한국당은 여당이 검찰에 외압을 넣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 연결해서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전영우 기자, 우선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원래 내일로 잡혀 있었는데 그 예정대로 진행이 되나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조 씨가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 날짜를 미뤄달라며 변호인을 통해 신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어제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고 내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건데요. 수술 뒤에는 최대 2주 정도 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 씨가 제출한 연기 신청서와 무관하게 검찰이 조 씨를 구인해 오면 예정대로 내일 영장 심사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당시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내일 조 씨의 상태를 직접 살펴본 뒤에 위중한 상황이 아니라면 구인영장은 예정대로 집행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정 씨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일부 차질을 빚고 있었는데 조 장관 동생까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방금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검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아무래도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도 있었고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정 교수의 상황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시간에 쫓기는 상황입니다.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11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사모펀드의 입시 의혹, 웅동학원까지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아직 상당히 남은 상황이라 검찰은 이르면 내일부터 이번 주 안에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전용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 번째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밤 9시 이후에는 검찰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도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특수수사는 흔히 심야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대상이 권력층이라 신병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만큼 밤 늦게까지 심지어 밤을 새우며 조사를 벌여 강력한 수사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세 번째 자체 검찰 개혁안으로 이런 심야 조사의 전면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밤 9시 이후 진행되는 검찰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의 이른바 셀프 감찰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 번째 검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실제로 하고 검찰이 셀프 감찰을 폐지하기 위하여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는 대검찰청에서 행사하는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을 법무부가 우선적으로 가지도록 개선하란 내용입니다. 또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감찰 전담팀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바로 감찰에 나서게 되는 만큼 검찰에 대한 통제권이 대폭 강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검찰과 법무부가 일주일 만에 세 차례 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모양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소설가 황석영 씨를 비롯해 작가 1,200여 명이 오늘 국회에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공포스럽다면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성명에는 시인과 소설가, 아동문학가, 그리고 방송작가와 웹툰 작가 등 1,276명이 참여했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단 원로 황석영 작가는 서초동 집회에 참석해보니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서 이번에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주권에 관한 문제고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은 권력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설가 황석영, 정도상, 공지영, 시인 안도현, 이시영, 장성남을 대표 발의자로 한 서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인터넷으로 진행됐습니다. 작가들은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고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려 해도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음을 정치권과 검찰, 언론은 알아야 할 것이다.
작가들은 앞으로 검찰 개혁 진행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계와 전체적으로 연대해 행동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역겨운 회담, 또 끔찍한 사변, 이런 거친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읽힙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북한 측 실무회담 대표 김명길 대사가 평양 돌아가는 길 베이징 공항에서 다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스웨덴 가는 길에 했던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 오는 길에선 역겨운 회담, 끔찍한 사변, 이렇게 자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협상 일정은 미국에 물어보라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제시한 2주 내 협상 재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순회 상봉 이후에 99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안도 준비해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2주일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안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까지 단계적 비핵화와 보상에 대한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란 말을 김 대사는 이렇게 스톡홀름과 모스크바 그리고 베이징까지 평양 가는 길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격한 표현으로 반복한 겁니다. 회담 결렬이 아닌 종료, 그리고 생산적 논의였다는 미국의 평가와는 결이 다른 북한의 반응. 협상 초반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내년 재선에 신경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구나 탄핵 조사라는 정치적 공지에 몰린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섣불리 걷어차지 못할 거란 정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란 말이 여전히 등장하느냐 여부가 향후 북미 협상의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1차 변수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이번에는 시위가 다시 격해지고 있는 홍콩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시위할 때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뒤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서자 시위대의 저항도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을 시위대가 자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정성엽 특파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어서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홍콩 주둔 중국군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옥상 위에 있는 군인들에게 레이저 불빛을 비추며 자극합니다. 한 군인이 노란 깃발을 들어올렸습니다. 당신은 법을 위반하고 있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였습니다. 시위대와 중국군의 사상 첫 직접 대치 상황은 몇 분간 이어졌고 시위대가 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공면 금지법 시행 이후 경찰의 진압 방식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시위대를 포함해 수십 명이 체포됐고 저항하는 시위군 중에겐 무자비한 폭행이 가해졌습니다. 10살 남짓 아이들이 체포되고 여성이 경찰에 짓밟히는 영상까지 돌면서 시위대의 저항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집중 공격을 받는 지하철은 초유의 전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정상 기능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呢個係好唔方便市民嚟到呢度示威啊，當然係同埋呢個港鐵咧係應該係有一半係民營啊嘛。 시위대의 반중국 정서는 중국 관련 기업과 매장에 대한 방화와 파괴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해법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정성엽 특파원 방금 전해준 리포트를 보면 시위대가 중국 군인들 있는 쪽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자극을 했는데 이렇게 직접 대치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홍콩 주둔 중국군 처음부터 주목 대상이었지만 움직임은 없었죠. 이 군이 움직인다는 건 그 상징성과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위대도 개인 명분을 줄까 봐 조심을 했었는데 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없었지만 시위대의 레이저 불빛을 자칫 공격 무기로 오해했다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이 홍콩에서 여전히 중국군의 개입은 베이징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홍콩 지하철도 중단되고 또 생필품을 사재기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자, 이 정도면 도시 기능이 마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에 홍콩 경제의 주름살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가면 평소 10분의 1 가격에 호텔 예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 매장들에 대한 시위대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이 홍콩 시민들이 생활용품을 사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생필품 사재기도 일어나고요. 그렇다고 전쟁 전야처럼 생필품 쟁여놓기에 나설 정도의 불안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홍콩 현지인들의 전언입니다. 자, 한때 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도 불렸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광 많이 가던 곳인데 이렇게 계속 시위가 이어진다면 예전의 그 위상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중국인이 되기 싫다. 나는 홍콩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젊은 세대들의 저항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에 군일 투입해서라도 이걸 찍어 눌러야 한다는 주장. 또 이 캐리람 행정부가 괜히 복면금지법으로 시위 동력을 다시 키워놨다는 비난. 이 온갖 이런 여론들이 지금 홍콩에서 혼재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싫다면서 홍콩을 떠나겠다는 시민과 기업들도 있고요. 워낙 상처가 깊어서 시위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도 이 홍콩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름폭이 커졌고 특히 강남 집값 상승세는 더 가파른데 부동산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집을 살 때 너무 많은 돈을 빌렸거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의 거래 같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정부 32개 기관이 공동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30억 원에 거래된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매수자는 30대였는데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19억 원 전세 보증금을 떠안고 나머지 11억 원은 차입해 조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자금 조달 과정이 의문시되는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부터 석 달간 강남 4구에서만 이상거래로 700건을 파악했는데 거래 10건 가운데 1건꼴입니다. 이상거래가 서울 집값 상승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방치하면 집값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고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감원, 각 지자체 등 32개 기관이 참여해 거래의 위법 여부를 샅샅이 살펴봅니다. 올해 12월까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조사 체계로 전환을 해서 서울 이외 전국적인 이상거래를 집중적으로 특히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은 서울 강남 4구와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 등 8개구는 집중 조사 지역입니다. 부동산 시장 현장 점검반도 가동해 위법 중개업소에 대해선 자격 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까지 진행합니다. 고객 정보를 다 노출하게 되는 이런 하드를 다 이제 복사를 해갖고 가잖아요. 문 닫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 불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다시 확인되면서 거래가 한동안 위축되고 집값 오름세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시장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싼 집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서 부자들이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가 지난해 10월 2억 6,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공시가격은 1억 9,500만 원으로 실거래가의 72.9% 수준입니다.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는 165제곱미터짜리 실거래가가 30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은 17억 2천만 원으로 실거래가의 57.4%에 불과합니다. 공시가격 비율이 인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 된다면 내야 할 보유세는 788만 원에서 1,448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됩니다. 참여연대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거래된 주택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23만 7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집값이 비쌀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현실화율이 69.5%에 달했지만 15억 원에서 18억 원 사이는 61.9%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서울 공시가격을 14% 인상하는 등 공시가격 전반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격대별 격차는 여전한 겁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처럼 훼손되어 있다고 하면은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그런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가 굉장히 큰 규모로 누락되는 게 있어서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올려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받쳐주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한승고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고양의 열차선로에서 마을버스와 전동차가 충돌해 5명이 다쳤습니다. 건널목에서 버스 시동이 꺼져버리면서 문도 열리지 않고 창문으로 비상탈출했다는데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철 건널목 한복판에 마을버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전동차 통과가 임박한 듯 차단기까지 내려와 버스 지붕에 걸린 상황. 이내 경고음이 울리고 당황한 버스 승객들이 창문으로 필사의 탈출에 나섭니다. 한 승객이 창문을 넘으려는 순간 전동차가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직 승객이 남아있던 버스가 맥없이 튕겨나가고 밖에서 탈출을 돕던 다른 승객들은 놀라 대피합니다.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울면서 나오신 분들 몇 명이 사람들이 엄청 소리 지르면서 막 내리고 막 피하라고 소리 지르고.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경의중앙선 백마역 근처 철길 건널목에서 지하철 전동차와 마을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철길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당시 버스는 이 차단기를 지나 철도 건널목 안쪽으로 진입했고 시동이 꺼진 채 30초 넘게 멈춰서 있다가 달려는 열차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5명 가운데 50대 버스 기사와 승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운전대를 잡은 지 2주가 안 돼 교육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건널목에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시동이 꺼졌고 함께 타고 있던 다른 기사가 시동을 다시 걸어보려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버스가 정지 신호에 제때 멈춰 섰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황당한 추락사고를 겪었다는 운전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보면 길을 정상적으로 따라가다가 갑자기 12m 아래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게 확인되는데요. 어떤 표시도 없이 말 그대로 길이 뚝 끊겨 있고 그 아래는 공사 현장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건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링링이 다가오던 지난달 7일 새벽, 비 오는 도로 위를 승용차 한 대가 2차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가 사라지고 차는 멈출 새도 없이 12m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냥 똑바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쭉 직진을 하다가 벼랑간에 그냥 그 12m 낭떠러지를 뚝 떨어진 거예요. 차가 달려간 곳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도로 공사 현장. 중간에 길이 끊겨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차량은 폐차됐습니다. 원래는 공사 현장 진입을 막는 구조물과 안내 표지판이 있었지만 당시 태풍 링링에 대비해 건설 현장을 정리하면서 모두 치워버린 겁니다.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바람 날릴까봐 임시 철수를 좀 해놓은 겁니다. 보통 그 방지시설이 있거든요. 인부들이 그것까지 치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안내판과 안전장치가 있지만 당시엔 사고를 막을 아무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강풍 피해 외에 다른 위험 요인도 많은 만큼 현장 상황에 맞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 날아갈 수 있는 콘크리트 제품이 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더라도 안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웬만한 바람에는 견딜 수 있도록. 경찰은 해당 시공사 측을 업무상 과실로 처벌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지난 여름 서울 관악구에서 엄마와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유력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숨진 여성의 남편을 구속한 건데 이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난 8월 22일 이 주택 2층에 살던 41살 여성과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온 친정아버지가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모자가 모두 흉기에 찔려 숨진 점, 유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타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남편과 친정아버지 등 유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범행 현장에 CCTV가 없어 범인을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넘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과 통신기록 조회 등을 벌인 끝에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해 지난 3일 긴급 체포 후 구속했는데 숨진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도예 공방을 운영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집에는 숨진 여성과 아들만 주로 머무를 뿐 남편은 자주 찾아오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자분이 아이 자르고 나오는 걸 서로 인사하고 걱정했어요. 평소에 많이 봤는데 한 며칠 안 보인 것 같더라고. 아빠는 작년에 몇 번 동역관. 용의자의 남편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범행 동기 확인과 함께 추가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우리 땅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한 380km 정도 떨어진 곳에 대화퇴어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는 원래 바다가 깊은데 이곳은 수심이 비교적 얕고 또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예전부터 황금어장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우리와 일본이 함께 관리하는 어장으로 최근에는 북한도 여기서 조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퇴어장에서 북한 어선이 일본 정부 단속선과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일본 노토반도 북서쪽 350km 지점 먼바다 이른바 대화퇴어장에서 북한의 대형 오징어잡이 어선과 일본 수산청의 1,500톤급 어업 단속선이 충돌했습니다. 부서진 북한 어선이 침몰하면서 선원 60여 명이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근처에 있던 다른 북한 어선들과 일본 단속선에 의해 대부분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어선에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向こうの船がですね、急旋回をしたために、ぶつかったというふうに承知をいたしております。 구조 못한 북한 선원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의 황금어장, 대화퇴어장은 한일 공동관리어장으로 한일 어선이 뒤섞여 조업하는 수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근해 조업이 어려워진 북한 어선들이 대화퇴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북한이 대화퇴어장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일본 순시선과 북한 선박의 충돌이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 선박이 일본 순시선에 바짝 다가가면서 충돌 직전까지 간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대화퇴어장에선 8월과 9월 2달 동안에만 북한 선박 356척에 대한 퇴거 경고가 이뤄졌습니다. 이미 예견된 충돌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신한은행의 전직 또 현직 임직원들이 과거 은행의 임원 자녀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비를 은행이 대신 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은행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소송비를 내주고 있는 셈입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은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자사 임원 자녀 14명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측이 당시 은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소송비를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는 약 6억 원, 한 사람에 1억 원 정도입니다. 이 재판에서 은행은 채용 비리로 업무에 방해를 받은 피해자로 돼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소송 비용을 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 측은 소송비 지원이 노사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불법적인 목적의 범죄 행위를 지원해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목적이 아니라면 임직원의 형사재판에 회사가 변호사비 등을 지원하는 건 배임에 해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은행이 피해자입니다. 고객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은행은 특혜 채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상적인 채용 과정을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내 규정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지원한 소송 비용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용의자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14건 외에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춘재의 주장으로 진범 논란에 빠진 8차 사건에 대한 검증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사건은 모두 14건. 화성에서 10건, 청주와 수원에서 각각 2건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14건 자백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이춘재가 저지른 추가 살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범행 장소가 후미진 곳이거나 피해자 옷가지로 손발을 묶는 등 화성 사건 때 반복된 특정 범행 수법에 주목해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범행한 8차 사건이나 흉기로 살해한 수원과 청주 살인 사건까지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하면서 특정한 범행 수법과 관계없는 사건도 이춘재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춘재 자백으로 진범 논란에 빠진 8차 사건 검증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8차 사건 범인으로 20년 넘게 복역한 뒤 출소한 윤모 씨가 당시 2심 재판 때부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증 압박이 더 커졌습니다. 윤 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윤 씨가 조사 시작 5시간도 안 돼 자백했고 범행 내용과 도피 경로를 상세히 진술하는 등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수사 기록과 관련자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8차 사건 진범 확인에 기간을 두지 않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결정된 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는데요. 지난달 말에 일본 방위성에서 당국 간 접촉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일본 방위성의 요시노 코지 국제정책과장은 주일 한국 대사관의 육군 무관을 청사로 불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요시노 과장이 한일 군사 협의를 언제쯤 재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독도 방어훈련이 이어지면서 양국의 군사협의 채널은 사실상 막혔는데 일본 방위성이 먼저 접촉을 제안한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초계기 갈등 이후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다가 8월을 기점으로 중단됐다며 일본 방위성의 제안은 이 협의를 재개하자는 것으로 세부 의제를 정리해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고노 방위상도 지난달 정경두 국방장관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양국의 경제적 대치와는 별개로 안보 협력은 이어가자는 의도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전향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입장들을 이게 변경시키고 어떤 우리하고 좋은 이런 관계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합참과 일본의 통합 막료부 간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11월 한일 군사정보협정 종료 직전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몇 달 전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게임 중독을 한약으로 치료하겠다는 한의원들이 크게 늘었다는데 치료 효과를 두고선 논란도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심장과 비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의 기운이 막혀 열이 불안과 분노를 자극하는 경우 쉽게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한의원은 좌우 뇌의 불균형이 게임 중독의 원인으로 침과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15일에 3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이시고요. 3개월 복용하게 되시면 140만 원.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에 혹시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모들이 많이 찾습니다. 한의원들도 이 부분을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신경정신과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한의원 코드로 저희가 코드를 해드리고 있어서 정신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으세요.
질병분류 체계에 따르면 게임 중독의 정신과 치료는 정신 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F코드인데 한의학 치료는 특수 목적인 U코드로 적히기 때문입니다. 의학계는 치료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상회로에 정확하게 작용하는 수용체에서의 그 활성도를 조절할 때 그 치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차원까지의 효과성이 증명돼 있다라고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한의학계는 치료의 체계가 다를 뿐 효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장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균형을 맞추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하게 해주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은 침과 한약이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 결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정 치료와 진단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요즘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추락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갯바위나 방파제에 끼어 있는 미끄러운 이끼가 가장 큰 이유지만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가덕도 인근 갯바위입니다. 해안 절벽 옆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구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육지로 이송이 어렵게 되자 헬기까지 동원해 구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지인과 산책하던 61살 A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것입니다. 그 갯바위 부분이라서 미끄러워서 위로 올리기가 힘들어서 헬기를 타고 내려가서 불과 4개월 전에는 또 다른 해안가 갯바위 사이를 지나가던 20대 외국인이 추락해 발목을 다쳐 구조되는가 하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이 추락하면서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체의 해초라든지 또 이끼라든지 이런 데 모르고 디디면은 그냥 막 미끌리 가지고 추락사가. 취재진이 경남의 한 해안가를 찾았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날카로운 갯바위나 방파제를 오가며 안전 장비도 없이 낚시를 즐기거나 방파제에서 추락해 다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가을철 행락객들이 늘어나고 이 같은 해안가 갯바위에는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산 경남에서는 갯바위와 방파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쳤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해마다 안전의식과 사고 예방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지난 8월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테러 협박과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에 사흘 만에 중단됐는데 2달여 만에 내일 재개됩니다. 일본 안팎의 문화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한 끝에 다시 전시되는데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표현의 부자유전 작품들은 내일 오후부터 폐막일인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개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를 소개해준 사업가로 알려진 정모 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지나고 내일 아침은 더 기온이 떨어집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낮에도 바람이 좀 강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워지겠는데요. 강원과 일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안개가 짙어지겠고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구는 2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했습니다. 주말쯤이 되면 일본 큐슈 동쪽 시코쿠 지방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력이 워낙 강해서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쌀쌀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과거에 붙잡혔던 사건도 자기가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춘재의 말이 사실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의혹 한 점 남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 것과 함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 역시 수사 당국의 몫입니다. 월요일 8시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